잠시 후 10시 30분부터 한때 정치적 동지였던 이재명 대표와 유동규 전 본부장이 다시 한번 법정에서 만나게 됩니다. 1차 대면 당시 눈도 마주치지 않았던 냉랭한 분위기를 연출했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당시 법정 대면 당시 출석할 때 모습부터 하나씩 보겠습니다. 유동규 씨와 첫 법정 대면인데요. 입장 있으신가요? 재판 전에 말씀하실 거 있어요? 뭐 특별하게 없습니다. 네, 어쨌든 저기 좀 거짓말을 좀 안 하고 그렇게 했다면 좋겠다. 사실들이 다 하나씩 밝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동규 씨가 대표님 향해서 거짓말 좀 안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혹시 반박 입장 있을까요? 자, 두 사람 무려 15년간 정치적 동지로 함께 일을 해온 사이입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자, 1차 대면 때는 유동규 씨가 뭐 시장이라든지 대표라든지 지사라든지 호칭을 쓰지 않고 C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C로 재판 내내 표현을 했고 서로 눈도 안 마주쳤다고 합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유동규 씨가 굳이 눈을 맞출 필요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더군요. 그분이 바로 이 이재명 당대표가 눈을 내리 깔고 있었기 때문에 나도 마주치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 굳이 뭐 마주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본인이 했다고 합니다. 당시 1차 대면 때는 검찰의 어떤 질문에 답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번에는 이재명 대표 측에서 변호인이 이제 질의응답을 할 겁니다. 달라지는 상황이 벌어질까요? 이재명 대표 직접 나서진 않겠죠, 그거는. 나설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재판장님한테 이제 허가를 받고서 제가 직접 묻고 싶습니다. 이러면 이제 물을 수는 있는데 보통의 경우는 법조인이라도 피고인 지위에서 재판을 받게 되면은 직접 물어보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본인의 평정심이 흐트러져 있기 때문에 판단이 오류가 나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물어봤으면 하는 거는 메모를 하거나 막 귓속말로 변호인한테 물어봐달라 이렇게 이제 전달해가지고 변호인이 대신 물어보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1차 지금 이제 공판기일에서는 그 검사의 주신문만 있었던 건데 이거는 조사됐던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격할 내용이 없거든요. 근데 오늘은 반대 신문입니다. 네.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유동규 본부장을 진술을 깨지 못하면 넘어설 수가 없어요. 이 사건은. 그러니까 이게 오늘이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격한 분위기도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언성이 높아질 수 있다. 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이거는 또 그 질문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그 이후 질문에 심리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변호인 측에서 쇼맨십으로라도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것도 굉장한 관전 포인트고 지금 오늘 재판이 어떻게 가는지에 따라서 좀 가늠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다. 왜냐하면은 건드려 가지고 내가 불리한 얘기가 많이 튀어나올 거다 그러면 하다 말거든요. 근데 만약에 깰 수 있다 싶으면 굉장히 세게 나가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지 못했을 경우에 오늘 사실 큰 덩어리가 이제 해결돼 버리는 셈이 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측에서도 오늘은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해왔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10시 30분 지금 조금 전에 서초구 법원 앞의 모습을 잠시 보여드렸는데 아직 뭐 1시간 정도 재판이 시작되려면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라든지 또 유동규 씨라든지 등장하진 않았습니다. 아직 기자들도 저기서 뭐 대기를 길게 하고 있진 않은 것 같아요. 한번 내부 상황도 한번 볼까요? 안에도 크게 뭐 움직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고요한 그런 상황이고 아마 한 10시가 넘어가면 아마 조금 술렁술렁 거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때 다시 한번 현장 모습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동규 전 본부장이 진술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지도 이제 주목이 되는데 이재명 대표는 과거 유동규 전 본부장은 자신의 측근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난번 경기도 국감 때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유동규 씨가 공개한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측근이 맞다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사진이었습니다. 의형제 증거 공개한 유동규. 자, 김용, 정진상, 유동규 이렇게 세 사람이 바다를 배경으로 지금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유동규, 김용은 한 번 더 사진을 찍었는데 이게 몇 년 전에 이재명 대표가 측근들 모여라 해서 이제 속초로 이 사람들을 불렀다고 하거든요. 속초에서 술도 마시고 뭐 게임도 하고 하는 그 날 유동규 씨도 김용과 정진상과 함께 이 자리에 있었다. 2019년 8월 30일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측근이 아니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가까운 사이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이 사진 보시면서? 사진 뭐 찍은 거 가지고 측근이다 아니다 뭐 그렇게 단정할 수 없다고 또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네. 이 사진은 그냥 저희가 볼 때 뭐 당연히 찍었겠구나 하는 정도고 그동안의 상황을 봐야죠. 유동규 씨는 성남 도시개발공사에서 거의 사장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네.
그리고 중요한 일을 맡겼단 말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그렇다면 측근이라고 봐야죠. 측근이라는 것이 뭐 어떤 물리적 거리를 우리가 아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돼야 측근이다 인정하는 기준은 없지 않습니까? 네. 물론 본인이 나는 이 정도 되는 사람은 측근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김용, 정진상, 측근이라고 탁 이재명 대표가 지칭했던 사람들의 역할과 유동규 씨의 역할이 적어도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저는 크게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같은 측근으로 묶여있는 유동규 씨가 지금 재판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가 했었던 여러 가지 의혹 관련된 증언들을 하는 것은 대단히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동규 전 본부장 CCTV에 대해서 계속 폭로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성남시청에 CCTV가 없었다고 폭로해서 큰 파장을 불러왔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도 입을 열었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CCTV는 존재는 했어요. 존재는 했는데 언제 존재하느냐? 기자들 왔을 때? 기자들이 올 때는 항상 필요 없을 때는 끄고 이제 그랬던 거죠. 이재명 방에 왔더니 MBC, SBS에서 시장실 CCTV가 작동하는 장면을 보도를 다 했는데 검찰이 그 점을 모를 리가 없을 텐데 시장실 CCTV가 모형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재명 책상 위에 두 다리를 갖다 올리고 오고 있더라고요. 이 정진상한테 이제 얘기했습니다. 정진상이가 야 저거 참 가짜다. 저거 작동 안 된다. 일만 알고 있어라. 사람들의 진술을 통해서 객관적 진실을 왜곡, 조작하는 검찰의 행태가 일상이기 때문에 저는 잘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의 진술을 통해서 객관적 진실을 왜곡, 조작하는 게 검찰의 행태이기 때문에 잘 믿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최봉민 의원님 어떻게 좀 보셨어요? 근데 당시 CCTV가 이제 어디에 있었느냐 이런 것도 검찰이 그 당시 근무자들을 상대로 전부 다 그 조사를 했잖아요. 네. 조사를 해서 시장실에 있었던 거예요. 그 시장실에 있는 것이 이제 유동규 전 본부장은 그거 가짜다라고 정진상 전 실장한테 자기가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가짜는 아니고요, 그게. 네. 근데 그럼 정진상 전 실장은 왜 가짜라고 그랬을까? 그거는 바로 뽑아놨기 때문이죠. 코드를 뽑아놓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지금 얘기하잖아요. MBC에 지금 저 장면이 MBC에 보도된 겁니다. 네. 당시 MBC에서 성남시장실에 이렇게 CCTV가 설치돼서 여기서는 뭐 돈봉투 같은 거 주고받지 못합니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유동규 전 본부장 얘기는 저렇게 방송이 취재할 때만 그 CCTV를 작동을 하고 그다음에 방송이 가버리면 그걸 뺐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진상 전 실장은 가짜다. 왜냐하면 작동은 하지만 늘 빼놓고 있었으니까. 유동규 전 본부장이 가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렇죠. 거죠. 네. 유동규 전 본부장한테 가짜다 이렇게 얘기를 한 이유가 저는 그거라고 보고요. 이 부분은 검찰이 그 당시 근무자들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도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자꾸 모형이라고 주장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그게 작동이 안 되게 만들었다는 의미인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CCTV 관련 얘기가 법정에서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사건의 핵심 요증 사실이라고 표현하는데 오늘 관련성은 이제 공직선거법상의 허위 사실 그렇죠, 그렇죠. 이제 쟁점이 다릅니다. 그래가지고 아마 변호인 쪽에서는 자극하기 위해 가지고 증인의 신빙성을 흔들기 위한 질문으로 섞어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아마 그런 질문이 나오면은 검찰 쪽에서 이의 신청을 할 것 같고 재판부에서도 이 사건과 관련 없는 쟁점에 대한 신문 사항은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렇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데 발언은 자극을 하기 위해서도 한번 튀어나올 수는 있지만 구체적인 심리가 그거에 대해서 집중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 CCTV가 그 논란이 됐던 거는 정진상 씨 재판이죠. 재판. 이거는 이재명 대표 재판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어쨌든 뭐 이재명 대표도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얘기할까봐 혹시라도 법원에서 오늘 만나니까 CCTV 얘기가 나올 수도 있을까봐 한번 여쭤봤는데 쟁점이 다르니까 아마 좀 나오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길게 얘기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구자룡 변호사의 설명도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아니죠. 불법 대선 자금 혐의를 받고 있는 그 김용 전 부원장이 최근에 법원에 보석 허가를 요청했는데 그 신문이 어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전 부원장 측과 검찰 측이 팽팽하게 맞섰는데 어떻게 맞섰는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 전 부원장 사건 심리가 충분히 완료된 상황이니까 이제 나 좀 풀어주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석을 허가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검찰 쪽에서는 아니다. 그럴 수 없다. 왜냐하면 유동규 등의 사건과 관계가 되어 있고 그 관계인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김용 전 부원장은
풀어줄 수 없다 이렇게 검찰 측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 어떻게 될까요? 사실 보통의 사건이면 추가 영장 발부가 거의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추가 기소된 부분에 대한 혐의도 상당히 중대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전 사건의 대장동 4인방도 추가 영장이 발부돼서 6개월 이래서 다 1년씩은 살았었어요. 그러니까 김용 부원장도 지금 6개월은 어차피 구속 만기이기 때문에 보석에 의해서 나오더라도 만기 보석이라고 해서 기간상 그냥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 추가 영장 발부에 대해서 다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혐의 자체는 처음부터 증거인멸, 교사, 회유 이런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발부 가능성을 조금 더 높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상황 좀 지켜보겠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 측의 불리한 증언도 매번 여러 재판들이 열릴 때마다 쏟아지고 있습니다. 대장동 일당 중에 한 명인 정영학 회계사가 어제 김용 전 부원장의 재판에 출석해서 새로운 증언을 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같이 한번 보시죠. 2021년 2월에 김만배로부터 정진상이 20억 원을 달라고 했다는 말을 들었느냐라고 검찰이 질문을 했더니 정영학 회계사가 그렇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후에 김만배가 정진상에게 20억 원을 줬는지 알고 있느냐? 그건 정확히는 모르는데 본인은 김만배 씨는 안 주겠다는 정도로 나에게 말을 했던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보시죠. 계산상 428억 원의 3분의 1인 140억 원 정도는 정진상에게 가야 하는데 왜 20억 원을 안 주겠다고 했느냐? 그게 좀 안 맞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김만배 입장에서는 겁을 냈던 걸로 알고 있고 하여튼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20억 원은 줄 생각이 전혀 없었던 것 같다. 김만배 입장에서는 그렇게 정영학 회계사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28억 원을 계산했을 당시는 누구에게 주었다거나 주기로 약속했다. 이런 이야기는 그럼 없었냐? 라고 물었더니 일단 계산만 해달라는 거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군요. 자, 유동규 전 본부장도 김만배 씨와 정진상 실장의 관계에 대해서 말한 적이 있는데 그 목소리를 듣고 이야기를 좀 이어가겠습니다. 김만배가 높은 분들하고 검찰총장이 되신 분하고 통화하는 걸 들었어요. 세다. 김만배라는 사람 만났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세다. 생각보다. 그래가지고 정보나 이런 것들 교환하면 상당히 우리한테도 불리하지 않을 것 같다. 제가 그 이야기를 했더니 정진상이 처음엔 그랬어요. 천지 삐까리 깔렸다. 뻥이 심한 거 아니냐. 이제 그러다 난 다음에 나중에 만났죠. 결국은 이제 나중에 만나게 되니까 거기서 이제 지들끼리 더 친해지대. 자, 실제로 돈이 갔는지 안 갔는지 아직 확인은 안 되고 있는데 어쨌든 약속을 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정영학 회계사의 진술로 봐도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이 재판부에 어떤 영향을 좀 미칠까요? 윤희석 대변인.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 측에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 428억에 대해서는 유동규 씨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는 얘기만 했었습니다. 그리고 정진상, 김용 등등 전혀 아니라고 얘기를 했고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정영학 회계사가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재판부에도 이제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핵심은 뭐냐면 김만배가 그럼 돈을 주기로 약속했느냐 그걸 물은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김만배도 겁을 먹은 것 같다 이 얘기가 나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주기로 약속한 것을 전제로 하고 네. 그리고 김만배가 20억을 달라는 거 일부를 주려고 했더니 겁이 났다는 얘기니까 일견 유동규 씨의 증언을 뭔가 보강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거고 또 이 진술만 가지고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증거가 있느냐라고 항상 얘기를 하세요. 근데 이 돈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증거라는 게 과연 어디까지 인정이 되느냐. 제가 뭐 법률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네. 이 정도 얘기를 가지고 재판부에서 판단을 할 때는 논리 구조를 본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증언이 나왔다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법률가로 봤을 때. 저만 좀 이상한가요? 근데? 그런가요? 저기 재판장이 네. 얘기를 합니다. 네. 428억이라는 정말 어마어마한 액수를 약정을 했는데 네. 거기서 그러면 3분의 1만 나눠도 140억 아니냐. 그래서 그 약정을 했다는 건 그 사람 거라는 거 아닙니까? 정진상, 김용, 유동규 세 사람이 140억씩 나눠서 그 사람 거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진상이 뭐 세다는 정진상이 김만배한테 20억 줘. 그런데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장이 물어보잖아요. 저게 맞는 얘기냐? 저는 이거는 정영학 회계사가 뭐 일방적인지 잘못 들었는지 몰라도 저거를 보면은 많은 시청자나 독자들이 볼 때 저 사람들 무슨 얘기하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 기억으로만 해도 뭐 정영학 씨는 또 저렇지만 유동규 씨 진술이 재판장한테만 2번이나 제 기억으로 탄핵을 됐어요. 김용 전 부원장한테 안에다가 골판지 뭐 숨겨가지고 가가지고 쇼핑백 줬다고 하니까 재판장이 그게 들어갑니까? 좀 이상한데요? 지적을 했습니다. 시연도 했지요. 또 한 번은 증거인멸 재판 때 와가지고 자꾸 말을 바꾸니까 그
당시 부장판사가 뭐라고 했냐면요. 유동규 전 본부장, 검찰하고 불구속을 놓고 딜을 하고 있구나. 딜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 의문점이 있어요. 뭐 기사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제가 뭐 재판장 간 건 아니니까. 이런 것만 보면은 이 판사들이 벌써 부장판사나 재판부에서 저런 의문점을 갖고 있다는 거는 물론 물증도 없지만 저는 진술이 탄핵받는 거 아닐까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에서 물어보는 이유는 변호인 쪽에서 항변하는 거에 대해서 판단에 왜 인정되는지 왜 인정 안 되는지를 판단을 항상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쟁점으로 나온 내용은 물어보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답변이 안 되면은 당연히 변호인 주장이 유리해지겠죠. 근데 의문이 해소가 되면은 탄핵이 되고 오히려 역탄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것도 지금 428억에 대해서 재판부에서 물어봤을 때 20억을 그때 당시에 거절했다는 게 앞뒤가 맞냐라는 질문은 오히려 자기의 의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인데 일단 정영학 회계사가 수익 구조가 계속 바뀌어왔던 거는 알고 있잖아요. 그때 당시에 안 주겠다는 것이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거는 이 내용을 유리하게 쓰기 위해서는 아예 정진상 씨하고 딜을 했다는 부분 자체를 해명을 해야 돼요. 정진상, 김용은 관련이 없다 그랬는데 정진상이랑 딜을 해가지고 20억을 준해 만에 했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더 불리한 거거든요. 이걸 유리하게 쓸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다른 사건이지만 그 돈을 든 쇼핑백이 되냐 아니냐 이거 시연해 보자 그랬을 때 무게상으로 이게 들고 갈 수 있네요. 재판부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외투에 둘러서 감췄다 그러는데 한번 둘러보세요 그랬을 때 유동규 본부장이 그날 양복만 입고 출석을 해가지고 양복에 잠깐 어정쩡하니까 방청석에 우주춤이 터졌다 그랬는데 그때 날씨상 겉옷을 입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겉옷을 빌려 입어가지고 해보니까 되네요라고 해서 그 뒷얘기까지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기서 뭐 끝나는 게 아니라 의문이 계속 해소되고 있는 거라 가지고 재판장이 그냥 탄핵을 하고 끝났다 이건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얘기하셨던 게 그 어떤 거였죠? 하나 그 딜을 하더라. 네네. 그것도 딜을 했다는 걸 재판부가 어떻게 하나요? 검찰에서 조사를 해서 증거 자료를 조서로 만들고 그걸 법원에 제출했으니까 법원에서 검찰이 만든 조서를 보면서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검사가 딜을 했으면 스스로 수사 기록에 자기가 조서로 남길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진술의 변경 경위를 적기 위해서 한 부분이 있는 건데 그것이 검찰이 진짜 뭐 불법적인 딜이 있었던 기재 자체를 안 했겠죠. 그러니까 유리한 부분에 대한 건데 그거는 이미 좀 의문이 재판부가 직접 공개적으로 물어보면서 의문이 해소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